야, 네 딸은 운 좋은 줄 알아. 운전기사 딸인 주제에 감히 우리 집 대문을 넘나들어. 내가 언젠가는 맨몸으로 쫓아낼 줄 알아. 애도 못 낳는 성녀 주제에. 뒷좌석에서 터진 박석진 회장의 독설이 차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김태수의 손마디가 하얗게 굳어졌지만 그는 백미러조차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13년째 듣는 모욕이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파트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회장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옆자리의 윤명숙이 남편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남편을 말리려는 진심보다는 체면을 지키려는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낮춰? 왜 낮춰야 해? 박석진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수야, 내가 대답을 안 하네. 내 말이 틀렸어? 김태수의 목울대가 마른 침을 삼키며 꿀꺽 움직였습니다. 13년 동안 사돈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예의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지만 김태수는 딸을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니까 좋네. 박석진이 만족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내 딸이 우리 준혁이랑 결혼할 때부터 내가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관대했나 봐. 윤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신분이 안 맞았던 거예요. 운전기사 딸이 재벌가 며느리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수준 떨어져서 창피하다니까. 차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김태수는 핸들을 꽉 쥔 채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이 이렇게 간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빨리 집에 도착해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태수. 박석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이 우리 집에서 13년 동안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는지 계산해 본 적 있어? 아닙니다, 회장님. 김태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의식주 해결에, 용돈에, 명품 가방에. 계산하면 억대는 될 거야. 그런데 뭘 해줬어?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낳잖아. 박석진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김태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유산 후 노력해봐도 아이가 생기지 못하는 것도 서럽고 그것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대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수가 시동을 끄고 급히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박석진이 내렸고 이어서 윤명숙이 내리려다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하이힐이 높아서 균형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김태수가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윤명숙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누군가 넘어질 것 같으면 도와주는 것.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배려였으니까요. 어디서 더러운 손이 내 몸에 닿아. 치워. 윤명숙의 비명 같은 소리가 고급 주택가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가 김태수의 손을 세게 뿌리치자 그의 손등에 그녀의 긴 손톱이 핥히고 지나간 자국이 빨갛게 났습니다. 피가 살짝 배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가 작게 중얼거리며 상처난 손을 재빨리 등 뒤로 숨겼습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박석진이 차에서 완전히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사부인 몸에 손을 대? 내 주제를 모르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김미연이 대문 앞에서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덜컹거렸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상처난 손등을 몰래 옷에 문지르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 자신만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역시 똑같은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김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딸 앞에서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죽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미연아, 들어가거라. 그가 딸의 눈을 피하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애써 감추려 했던 서러움이 묻어나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미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아무것도 아닌 듯 태연했습니다. 너, 네 아버지 봤지? 저런 게 사람이냐? 윤명숙이 미연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역시 기사 집안은 품격 자체가 없어. 분수를 모르니까 저런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거실 한쪽에 앉아있던 시누이 박지현이 거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급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고 절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이거나 들어요. 뭐해요, 얼른. 다음 날 오후 시누이 박지현이 명품 쇼핑백 5개를 거실 바닥에 대충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각각 수백만 원짜리 가방들이 아무렇게나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마치 쓰레기라도 버리는 듯한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김태수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61살의 나이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릎 관절이 뻐근하게 아팠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 방 청소를 마치고 나온 미연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제 차 안에서 본 그 충격적인 장면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제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떨리는 손. 언제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늙었을까요? 미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저씨,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박지현이 다가와서 김태수가 정리한 가방을 발로 툭 찼습니다. 이 가방 모서리 봐요. 먼지 다 앉았잖아요. 다시 닦아주세요. 김태수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라고 작게 대답하며 다시 가방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연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당연히 아버지도. 13년 동안 자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시아버지 서재, 시누이 방. 가사도우미가 있어도 시어머니는 반드시 며느리가 청소해야 한다며 강요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다시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 반복적인 일상을 살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자신보다 훨씬 더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미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지연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소파에 앉아있던 윤명숙이 딸을 살짝 말렸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요? 잘못 말했나요? 박지현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김 아저씨는 우리 집 관리인이잖아요. 이런 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김태수가 가방 정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아파서 한 번에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몇 번 시도한 끝에 겨우 일어선 그의 모습을 보며 박지현이 킥킥 웃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연이 그때 아버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61살 아버지가 38살 시누이에게 모욕당하며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 미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그동안 몰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미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3년 동안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훨씬 더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연은 참을 수 없어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떠나야 해. 이 집을 떠나야 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박준혁이 퇴근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그가 장인어른이 누나에게 하찮은 대접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연이는 어디 있어? 박준혁이 넥타이를 풀며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윤명숙이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거야. 정신머리가 빠졌네. 박준혁이 중얼거리며 김태수를 쳐다봤습니다. 밉다 밉다 하니까 미운 짓거리만 골라 하고. 김태수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사위의 차가운 시선이 등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급히 눈물을 닦던 미연이 남편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아버지를 쳐다보는 그 냉정하고 경멸적인 눈빛을 또다시 목격한 것입니다. 미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연달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려 했지만 박준혁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늦었네. 뭐 하느라 이제 나와?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서 집 뒤편에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가구와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창고 문을 닫은 미연은 그제서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젖은 눈동자, 떨리는 손, 구부정한 어깨. 모든 것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 집을 떠나자. 더 이상은 안 된다. 미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의 손길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과 오래도록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미연이 직원 숙소에 있는 아버지 방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나와서 왜 이런 데까지 왔냐며 걱정하실 텐데 오늘은 고요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들어갈게요. 방 안으로 들어선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작업복만 걸려 있고 평소 아버지가 입던 옷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면도구도 없었습니다. 미연이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하던 가족 사진들까지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미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방을 보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늘은 차분히 아버지와 어제 창고에서 다짐했던 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왔는데 아버지와 함께 이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해 보려고 했는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현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어디로 가셨지?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날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미연아, 거기서 뭐해? 뒤에서 들린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연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윤명숙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 그냥 아버지 보러 왔는데 미연이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니네한테 일 좀 시키려는데 어디 갔니? 윤명숙이 방 안을 둘러보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텅 빈 옷장과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에 머물렀습니다. 평소 물건들로 가득했던 방이 이상할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옷걸이만 덩그러니 걸려있는 옷장, 아무것도 없는 책상 위, 심지어 벽에 걸려있던 달력까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뭐야? 윤명숙이 방 안으로 들어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네 아빠 어디 갔니? 그게... 미연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말도 없이 야반도주라도 한 거야? 윤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윤명숙이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선반도 확인해 봤습니다. 칫솔, 면도기, 비누, 모든 세면용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윤명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옷도 없고 세면도구도 없고 완전히 도망간 거네. 윤명숙이 급히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김태수가 야반도주했어요. 알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박석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김태수가? 방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옷도 다 없어지고 세면도구도 없고 완전히 도망간 거예요. 지금 어디야? 직원 숙소요. 미연이랑 같이 와 있어요. 잠깐만 준혁이한테도 말해야겠어. 당장 가볼게. 10여 분 후 시아버지 박석진이 직원 숙소로 왔습니다. 뒤따라 박준혁과 박지현도 함께 왔습니다. 모두 빈 방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박석진이 옷장을 뒤져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야반도주한 거야? 완전히 계획적인 것 같은데. 박지현이 혀를 찼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짐 싸고 갈 줄이야. 박준혁이 미연을 노려봤습니다. 너 정말 모르는 거야? 아버님이 언제부터 도망갈 준비했는지 정말 몰라요. 미연이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박석진이 소리쳤습니다. 1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뭐 없어진 거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박석진이 방 안을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혹시 우리 집 물건 가져간 게 있을 수도 있고. 박지현이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뒤져봤습니다. 서랍도 다 비어 있어요. 뭔가 가져간 것 같은데. 개인 물건만 가져간 것 같은데. 윤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옷이랑 세면도구, 사진들. 그게 아니야. 박석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더 가져갔을 거야. 이렇게 갑자기 도망갈 리가 없어. 맞아요. 박지현이 거들었습니다.
뭔가를 훔쳤으니까 야반도주한 거 아니에요? 회사 돈이라도 손 뗐을 수도 있어. 박석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 회사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없어진 거 있으면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해버린다. 박석진이 미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미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윤명숙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몰래 도망갔어? 장인어른한테 당장 연락해봐. 박준혁이 명령했습니다. 미연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꺼져 있네요. 미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역시. 윤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계획적으로 도망간 거야. 분명히 뭔가 훔쳤을 거야. 박석진이 이를 갈았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도망갈 이유가 없어. 내일 회사 가서 확인해보고 없어진 거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박석진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떠난 후 미연은 혼자 빈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오빠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 오빠한테 전화해보자. 미연이 오빠 김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통화 중이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도 연락이 안 돼. 미연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오빠까지 연락이 안 되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도시 반대편에 있는 작은 모텔에서 김태수는 아들 태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피로에 지쳐 보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검은색 가방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USB 여러 개를 꺼냈습니다. 혹시 몰라 운전할 때마다 다 녹음해뒀다.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버지가 건넨 USB들을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USB들이지만 무게가 상당히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이어폰 꽂고 들어봐. 김태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13년간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호가 노트북을 켜고 이어폰을 꽂은 후 첫 번째 USB를 재생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계좌번호는 스위스은행 8847번이야. 시아버지 박석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치인들한테 로비한 금액도 장부에 적어 놓으세요. 이번에는 다른 남자 목소리, 아마 회계사인 것 같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대화는 단순한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세금 포탈, 모든 것이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까지 포함해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언제부터예요? 태호가 충격에 빠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연이가 결혼한 초부터야. 김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미연이를 위해 참으려고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 욕설도 심해지고 협박도 늘어나고. 그래서 혹시 몰라 작은 녹음기를 차 안에 숨겨뒀지. 태호가 두 번째 USB를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딸, 애도 못 낳으니 쫓아내야지. 윤명숙의 차갑고 잔혹한 목소리였습니다. 운전기사 따위가 우리 집 사돈이냐? 감히 우리 집 대문을 넘나들어? 박석진의 모욕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야, 운전기사 주제에 내 딸이
우리 집 대문을 넘냐? 내가 언젠가는 맨몸으로 쫓아낼 줄 알아. 애도 못 낳는 성녀 주제에. 태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녹음된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올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이 정도로 심했다니. 아버지, 왜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미연이가 알까봐서였어. 김태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애가 알면 더 힘들어할까봐. 내가 참으면 되는 줄 알았지. 더 있어요?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세 번째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더 심각해. 김태수가 세 번째 USB를 가리켰습니다. 회계장부 관련이야. 내가 운전하면서 뒷좌석에서 나누는 대화들을 몇 년 동안 녹음했어. 세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더욱 구체적인 범죄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방법부터 정치인들에게 건넨 로비 자금의 정확한 규모, 세무 조사를 피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네요. 태호가 경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세가 아니라 국정농단 수준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김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연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참아왔는데 어제 그 애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 김태수는 어제 차에서 내린 후 미연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충격적인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굴욕적인 모습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 충격, 그리고 뭔가 깨달음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는 참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김태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젠 끝내야 한다. 미연이도 나도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면 안 돼. 태호가 USB들을 한 손에 모두 쥐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내가 사회부 기자잖아. 김태수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걸 기사로 써. 세상에 알려줘. 이런 악한 놈들이 어떻게 사람을 짓밟고 사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해줘. 하지만 미연이는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연이가 그 집에 혼자 남아 있는데 이런 폭로가 나가면 그것도 생각해뒀어. 김태수가 또 다른 USB를 꺼내며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미연이에게 줘. 나중에 이혼할 때 필요할 거야. 위자료 받을 때도 쓸 수 있고. 김태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연이한테 말도 못하고 나왔어. 말하면 그 애가 더 힘들어할 거야. 친정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인지, 가정을 지킬 것인지, 그 애를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세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말 안 하고 나온 거야. 그럼 미연이는 어떻게 하죠? 태호가 더욱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걸 기사에 내기 전에. 김태수가 USB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연이를 만나서 그 집을 나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때가 되면 미연이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야. 그때 김태수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미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김태수는 핸드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전원 버튼을 눌러 꺼버렸습니다. 아버지, 태호가 놀라서 말렸습니다. 미연이 전화인데 왜 안 받으세요? 지금은 받을 수 없어. 김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연이가 알면 막으려고 할 거야. 그 애는 아직도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자기가 희생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어. 잠시 후 태호의 핸드폰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미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태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리다가 결국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태호야. 김태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어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 동생을 부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아버지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태호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멀리 가서 숨어 있을 거야. 김태수가 가방을 매며 일어섰습니다. 너희가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나타나면 안 돼. 시댁에서는 내가 도망갔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야 경계를 늦추지. 태호가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혼자서는 안 돼요. 이런 큰 일을. 괜찮아. 김태수가 쓸쓸하지만 결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번이 가장 당당한 선택이야. 이제야 진짜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모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태호야, 기억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태호는 혼자 남겨진 모텔방에서 손에 든 USB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장치들 안에 13년간의 모욕과 억울함,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조롱과 멸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의 빈 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연락은 여전히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박준혁이 회사에서 돌아오자 미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박준혁은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표정으로 미연을 쳐다봤습니다. 뭔데? 또 내 아버지 얘기야? 이혼해주세요. 미연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박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던 그가 천천히 미연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해달라고요. 미연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한계예요. 박준혁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아버지까지 그렇게 모욕당하는 걸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때 박준혁이 거실 술장으로 걸어가서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잔에 따라서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을 따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혼? 박준혁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못 해줘. 왜요? 미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 줘야 하잖아. 박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는 절대 못해.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혼만 해주시면. 아니야. 박준혁이 또 한 잔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난 괜찮거든. 계속 데리고 살 거야. 너 혼자 어디 가겠어? 박준혁이 일어나서 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네가 고졸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봤어? 사회 경험이 뭐가 있어? 그래도 살아볼 거예요. 미연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부자 남편 만나서 등 따시고 배 고픈지 모르고 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이혼 소리를 해? 박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술기운이 돌면서
평소 숨기고 있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이 벽에 등을 대고 서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살겠어요. 웃기지 마. 박준혁이 손을 벽에 짚으며 미연을 가두었습니다. 13년 동안 호강하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고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나가서 뭘 할 건데?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면서 어떻게 살 거야? 박준혁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미연은 정말 아름다웠고 순수했습니다. 부모님이 미연과 장인어른을 무시할 때도 처음에는 편을 들어주고 감싸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긋지긋해졌습니다. 부모님과 누나의 지속적인 무시와 압박에 피곤해진 박준혁은 어느 순간부터 같이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족들과 갈등할 필요도 없고 미연을 지켜줄 의무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이야. 박준혁이 술을 더 따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도망간 마당에 내가 뭘 믿고 이혼 타령이야?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야?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되잖아. 박준혁이 술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 뒤에서 봐줄 사람도 없는 주제에 이혼?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 윤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소리가 이렇게 커? 박준혁이 거실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미연이가 이혼하자고 하네요. 뭐? 윤명숙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시아버지 박석진과 시누이 박지현도 몰려왔습니다. 이혼? 미연은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참에 이혼해버려. 윤명숙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혼해달라는데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지. 어머니. 박준혁이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먼저 이혼해달라고 했으니 위자료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윤명숙이 미연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박준혁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에 이혼은 없어요. 윤명숙이 아들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참내, 이해가 안 되네. 제가 뭐가 좋다고 이혼해달라는데 안 해주는 거야? 이참에 이혼하고 수준 맞는 며느리 들이면 좋잖아. 엄마 말이 맞아. 박지현이 남동생을 바라보며 거들었습니다. 준혁아, 이참에 정말 이혼해.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이랑 다시 결혼하면 되잖아. 박석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도둑질해서 도망간 집안이랑 계속 인연 맺고 있을 필요 없어. 하지만 박준혁은 완강했습니다. 안 돼요. 이혼은 절대 안 해줘. 왜? 윤명숙이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해요? 박준혁이 미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혼하고 싶으면 네가 나가. 하지만 법적으로는 절대 이혼 안 해줘. 준혁아,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박지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가 봐도 이상해. 왜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야? 내 일이야. 상관하지 말라고 박준혁이 누나에게도 소리쳤습니다. 미연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위자료는 진짜 필요 없어요. 제발 이혼만 해줘요. 한 번만 더 이혼이라는 말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박준혁이 미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협박을 했습니다. 미연은 내 편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이곳이 지옥 같았습니다. 이럴 때 말없이 떠난 아버지가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미연이 떨리는 손으로 오빠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네 오빠도 전화 안 받네. 윤명숙이 조롱했습니다. 오빠도 너버린 거야. 이제 알겠어? 박준혁이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얌전히 여기서 살아. 그날 밤 미연은 방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흘린 눈물이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나흘째, 미연은 남편의 이혼 거부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오빠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미연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미연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미연아.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계속 전화했었어. 미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아버지가 오빠한테는 연락했지? 아버지가 정말 도망간 거 아니지? 미연아, 지금 만나자. 태호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너네 집 앞이야. 지금 당장 나와. 지금, 하지만, 시댁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나와. 급한 일이야. 아버지에 관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미연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정말 오빠의 차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가 현관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시댁 식구들은 모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미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편의점에 좀. 미연이 얼버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별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호의 차에 타자마자 미연은 오빠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아버지는 어디 계셔? 왜 연락도 안 되고. 나는 정말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신 줄 알았어.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태호가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너랑 나랑 같이 있는 거 보면 좋을 게 없어. 차는 한적한 강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호가 차를 세우고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함과 동시에 뭔가 결연한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연아, 아버지는 도망가신 게 아니야.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왜 갑자기 사라지신 거야? 태호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아버지가 너에게 꼭 들려주라고 하셨어. 이게 뭐야? 아버지가 13년 동안 모은 증거야. 태호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그쪽 집안에서 당한 모든 모욕과 그들의 범죄까지.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범죄. 태호가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야, 네 딸은 운 좋은 줄 알아. 감히 운전기사 딸인 주제에. 애도 못 낳는 성녀 주제에. 미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그 끔찍한 말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봐. 태호가 다음 부분으로 넘겼습니다. 비자금 계좌번호는 스위스은행 8847번이야. 정치인들한테 로비한 금액도 장부에 적어놨고. 미연이 충격에 빠져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이야. 아버지가 운전하면서 뒷좌석 대화를 몇 년간 녹음하셨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아, 아버지가 얼마나 참고 사셨는지 알겠어? 그때 마지막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연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동안 미련스럽게도 참는 게 너를 지키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너를 더 힘들게 했구나. 13년 동안 힘들어하는 널 보는 내내 아버지도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아버지가 나서서 모든 걸 끝낼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13년간 쌓인 고통과 절망, 그리고 딸을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미연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오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미연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이 모든 걸 혼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3년 동안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훨씬 더 큰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매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딸을 지키기 위해 참으셨던 것입니다. 으악! 미연이 차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태호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도 돼. 다 울어버려. 미연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13년간 쌓인 모든 서러움과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참 후 미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일 아침 모든 신문에 이 내용이 실릴 거야. 태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도 기자니까 특종으로 터뜨릴 거야. 국민건설 비자금 스캔들로. 그럼 시댁은 완전히 무너지겠지. 미연아, 너희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구속될 거야. 회사도 크게 휘청일 거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갑질 녹취로 인해 사회에서 매장될 거야. 태호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전에 그 집에서 나와야 해.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그때 되면 달라질 거야. 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공개되고 나면 박준혁이도 이혼해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미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니.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께 전해워. 미연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겠다고. 아버지가 해주신 것처럼 나도 용감해지겠다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태호가 미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잘못한 게 없어. 이제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거야. 그날 밤 미연은 처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이제 미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시댁 거실 TV에서는 평상시처럼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박석진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윤명숙과 박지현은 드라마를 보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맥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미연은 방에서 나와 조용히 거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어제 오빠를 만나고 난 후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당당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오후 7시 정각, 갑자기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긴급 속보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국내 유명 건설사인 국민건설 박석진 회장이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과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석진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신문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익명의 내부 관계자가 제보한 녹음 파일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본사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구체적인 비자금 계좌번호와 정치인들에게 건넨 로비 자금 규모가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윤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박석진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체격과 실루엣만으로도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녹음 파일 중 일부입니다. 음성은 변조 처리했습니다. 갑자기 변조된 목소리로 박석진의 대화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비자금 계좌번호는 스위스 은행 8847번이야. 정치인들한테 로비한 금액도 장부에 적어놨고,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음성은 변조됐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박석진이 리모컨을 집어들고 미친 듯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돌려도 모든 방송국에서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녹음 파일에는 회사 내부의 갑질 문화와 집안일을 도우는 가사도우미들에게도 갑질을 하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변조되어 방송됐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이 내 몸에 닿아. 치워. 운전기사 주제에 감히. 윤명숙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잖아. 변조됐어도 알겠어. 박지현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거나 들어요. 뭐해요, 얼른. 박지현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누가 녹음한 거야? 검찰은 내일 아침 국민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박석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박석진이 TV 앞으로 달려가서 전원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국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녹음한 거야? 박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익명의 내부 관계자라고 했잖아. 윤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직원 중에. 아니면. 박준혁이 갑자기 생각이 난 듯 말했습니다. 설마. 장인어른? 그래. 그 아저씨가 틀림없어. 박지현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야반도주한 거야. 모든 시선이 미연에게 집중됐습니다. 미연은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야, 니네 아버지가 한 짓 아니야? 윤명숙이 미연을 다그쳤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미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면. 미연이 일어서서 시댁 식구들을 쳐다봤습니다. 잘하신 거죠. 뭐라고? 박준혁이 놀라서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박준혁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난리가 났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국민건설과 박석진, 그리고 갑질 녹음이라는 키워드로 도배됐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정도로 갑질이 심했다니. 내부 관계자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런 인간들이 재벌이라니 역겹다. 박지현이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SNS가 난리야.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어. 누군가 박지현의 SNS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서
갑질 의혹 재벌가 딸이라는 제목으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국민건설 박석진 회장님 계십니까? 갑질 논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명숙이 인터폰을 끄고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이 집 안에서 나가면 안 돼. 기자들이 몰려 있어. 박석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바로 그때 미연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미연아. 윤명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 집 같으니까 너라도 우리 편에 서야 해. 미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3년 동안 저희가 당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이제 진실이 밝혀진 거죠. 미연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박준혁이 미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예요. 미연이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혼은 안 해준다고 했잖아. 박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 소리 할 거예요? 미연이 비웃었습니다. 곧 검찰이 올 것 같은데 이혼 서류나 준비하세요. 위자료와 함께요. 미연이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이 집을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연아, 나가면 돌아올 곳 없어. 윤명숙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미연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에게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13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한 달 후 작은 카페에서 미연은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미연의 얼굴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야위셨어요. 미연이 김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김태수가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지난 한 달은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박석진과 박준혁은 즉시 구속됐습니다. 횡령과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혐의로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윤명숙과 박지연은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갑질 녹음 파일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둘은 갑질 시어머니와 갑질 시누이로 불리며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윤명숙이 어디서 더러운 손이 내 몸에 닿아 라고 소리치는 부분과 박지현이 이거나 들어요 라고 명령하는 부분이 밈이 되어 돌아다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어떻게 됐어요? 미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던 저택은 압류됐어. 태호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더라.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명숙이 곰팡이 핀 벽을 보며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됐냐고 통곡한다던데. 박지현은 더 심해. 태호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명품 가방 다 압류당하고 어제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이 목격됐어.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 찍어서 또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미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성됐지만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몰락을 보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연아. 김태수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됐어? 박준혁이 구치소에서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미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위자료도 받았고요. 10억 원이요. 10억 원?
태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재산분할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쳐서 청구하셨거든요. 박준혁이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나 봐요. 김태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미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13년 동안 혼자 그 모든 걸 참으시고 증거까지 모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나도 못난 아버지였어.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미연이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신 덕분에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세상에 알려졌고 정의도 실현됐잖아요. 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언론 인상을 받았어. 이 특종 덕분에. 정말. 미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가족의 복수가 사회적 정의로 이어진 거야. 태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하더라. 그때 카페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민건설 관련 후속 보도였습니다. 국민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정치권과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갑질 문화와 비리 척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시위하는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갑질 척결, 재벌 개혁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구나. 김태수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연아, 앞으로 뭘 할 거야? 태호가 물었습니다. 우선 공부부터 하려고요. 미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생활도 즐겨보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김태수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연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같이 살아요. 오빠도 함께. 미연아. 김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3년 동안 떨어져 살았잖아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서 살고 싶어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찬성이야.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사는 거.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새로 구한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뭔데? 언제부터 복수를 계획하셨어요? 김태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 그냥 참고 살려고 했지. 그런데 내가 결혼한 지 몇 년 후부터 갑질이 너무 심해지더라. 그때부터 혹시 몰라서 녹음을 시작했어. 그럼 정말 오래 준비하셨네요. 10년 넘게 모았지.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한 건 얼마 전이야. 김태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걸 보고 나서. 제가요? 차에서 내렸을 때 내 표정을 봤어. 처음으로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걸 본 충격이 너무 컸더라. 그때 깨달았지.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고. 미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어. 김태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살자. 부끄러워할 것도 숨길 것도 없으니까. 창밖으로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3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밝은 곳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미연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난 단 한 번도 당당하지 못했지만 오늘부터 내 몫을 찾아갈 거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